매달 1일이 되면 우리 채널에서는 꼭 모니터링을 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림에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거예요. 영어 약자로 ISM 제조업 PMI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지표가 뭔지 전혀 몰라도 차트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화살표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들을 함께 볼게요. 2008년에 보시면 2007년 요 사이에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고 가운데 50 이하로 떨어지는 국면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했고요. 그리고 2013년까지 화살표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때 유럽발 부채 위기부터 해서 재정 절벽부터 부채 한도 위기 이런 것들 오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2015년에도 화살표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중국발 부채 위기 왔었고, 그리고 2018년 19년부터 뚝 떨어지고 나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지금도 뚝 떨어지고 나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지금이 50.9로 딱 이 중간선 부근 근처에 머물러 있다 이겁니다. 또 반대로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구간들, 이렇게 저점에서 치고 올라오는 구간들 보면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에요. 2009년 저점부터 2010년 요 사이 매수하기 아주 좋은 시점이었고, 2013년 14년에도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 그리고 2016년 이후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때 참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죠. 우리 향후에 이게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반등할 때 되면 그때 우리는 잘 보고 있다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요거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차트만 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타이밍은 몰라요. 대략적으로 요때쯤 사고 요때쯤 팔아야 되겠다 이런 감이 잡히게 되는데, 어떤 지표길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림이 뭐냐, ISM이 홈페이지입니다.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라는 데인데, 여기에서 20개 업종의 약 400개 이상의 임원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그림을 좀 확대를 해 볼게요. 설문조사하는 시간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 대신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요, 기밀이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많이 응답해 달라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400개 이상의 임원들이, 이 그림을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게 화살표가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확인되면 대부분 제조업체 임원들이 더 좋다 또는 점점 안 좋았지만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다 보니까 화살표가 올라가는 구간에는 당연히 주식시장도 좋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50 이상에서, 여기 확장 구면이긴 한데 점점 안 좋아진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게 떨어지겠죠. 이게 떨어진다 이 소리는 400개 이상의 임원들 중에서 설문조사에서 조금 안 좋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50으로 간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안 좋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안타깝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주식시장이 빠지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사건들이 터질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달 1일에 이 ISM 제조업 지수를 꼭 보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대략적인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임원들한테 어떤 설문을 하는지 이 세부 내용을 볼게요. 이 ISM 제조업 지수는 종합지수고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신규 주문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물어봐요. 지금은 어떠냐? 이 50이 기준선인데 47.1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국면이에요. 신규 주문 지표를 가장 먼저 설문조사하는 이유는 이게 수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차트를 볼게요. 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장기 차트 보면 수요가 떨어지는 국면에 어떻게 됐냐, 2008년에 금융위기 이렇게 터진 구간 왔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2011년 12년 위기 왔었고, 2016년 우리 2020년 코로나도 왔고, 지금도 하필이면 여기 보시면은 50 이하로 좀 떨어져 있죠. 이게 앞으로 뭔가 경기 침체가 제대로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지금 금리도 너무 빨리 올라가고 버블도 굉장히 많이 껴있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도 붕괴를 할 것 같고, 금융 쪽도 물론 버블 붕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 같은 큰 침체가 한번 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크죠.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둔화되는 구간이다. 신규 주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자 신규 주문은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고객들의 재고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물어봅니다. 고객 재고는 뭐냐, 제조업체들의 고객은 도매업체, 소매업체 이래가지고 자기 물건을 띄어다가 우리들한테 판매하는 이런 친구들이죠. 고객 재고가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고객 재고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주문이 이렇게 떨어진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재고 사이클이 완전히 붕괴되고 지금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의 이런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 깨진 상태다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을 그림을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18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아래에 요 보라색이 고객의 재고예요. 고객의 재고가 거의 50 가까이 올라가죠. 이 말은 뭐냐면 고객이 생산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소매 도매 업체들이 그동안에 재고를 많이 쌓았어요. 생산도 많이 되고 하니까 많이 쌓아놔서 재고가 점점 늘어나서 더 이상 이제 재고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주문을 더 이상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19년 말쯤에는 신규 주문을 넣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객 재고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여기 위에 게 신규 주문인데 신규 주문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고객 재고와 신규 주문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재고 사이클이라 부르는 이게 전문 용어로 키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도매 소매 업체들의 재고가 너무 많아지면 더 이상 신규 주문이 필요 없어지니까 한번 경기 침체가 오든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넘어가는 경기 둔화가 오든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재고가 부족해지고 재고를 쌓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데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이 재고 사이클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재고가 쭉 올라간다. 그래서 뭐 50 정도에 가까워져야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금리가 2022년 초부터 해서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생겨서 기업들이 수요를 그냥 급격하게 줄여버렸어요. 지금은 재고가 부족해요. 도소매 업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가서 경기가 침체 우려가 되니까 신규 주문을 확 줄여버렸어요.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그거거든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그러면 소재, 뭐 부품, 장비 이런 것들 아예 주문을 줄여버립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되면은 생산을 완전히 줄여버려야 되잖아요. 생산을 더 늘리지도 않고 그냥 있는 것만 적당히 공급을 하면서 버텨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재고 사이클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소리입니다. 원래는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재고는 채워놔야 되는데 그것도 채우기 전에 소비가 급감하는 이런 과거와 완전히 다른 이런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거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재고 사이클이 붕괴가 됐다. 그래서 생산이 어떻습니까? 이 설문조사를 할 때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나와요. 이 응답이 나오는 원인이 뭐냐? 원래는 이 도매 소매 업체들에서 재고가 부족하니까 얘들 재고를 채워주려면 생산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되니까 아예 기업들에서 몸을 사리느라고 생산조차 늘리지를 못합니다. 또 다음 근거를 하나 더 보면 고용은 어떻습니까? 하면 재고 보충을 위해서 생산을 늘리면서 고용도 늘어나는데 그거조차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생산도 감소해요. 또 여기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업들에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채용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고용 자체가 확실히 나빠졌어요. 지금 48.7, 50 이하의 둔화 국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도 줄어요. 신규 수주가 적다 보니까 수주 잔고는 이제 앞으로 처리하지 못한 이런 남아있는 수주인데 요것도 계속 줄어들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고만 가지고 소진하고 보릿고개 넘어야 되겠다 하니까 서로 수주 잔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 뜻이죠. 즉 경기 침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기업들이 예측을 하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비상경영, 즉 보릿고개에 대비하는 이런 경영체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 결과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금리가 급격하게 2022년부터 인상이 됐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면서 수요가 곧바로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객 재고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신규 주문이 감소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고 생산이 그냥 바로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생산이 안 되니까 당연히 고용도 감소했고요. 자, 수요가 급감을 먼저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운송 지연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게 정상화가 됐어요. 그리고 수요가 빠지니까 당연히 물가도 급락을 해버렸죠. 제조업 물가가 확 떨어지고 운송 지연도 완전 정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수주 잔고가 완전히 줄어들어 버리면서 기업들은 그냥 재고 소진, 결국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펼쳐졌다는 게 이 핵심이고요. 이런 상황이 400개 이상의 임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 응답자 의견도 들을 수 있잖아요. 요것도 섹터별로 이렇게 종합을 해준 건데 ISM, 요 공급관리자협회에서 요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부 기업들에선 아직 일손이 부족해서 그래서 생산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응답도 했고요. 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일부 고객들이 주문을 아예 철회하고 있다. 그래서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있다 확인이 되는 거고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 지금 재고를 줄이고 있다. 예, 아까 나오고 있죠. 재고 줄이면 생산도 줄이고 뭐 인력도 줄이고 다 줄이는 거죠. 수주 잔고도 줄어들고요. 어떤 기업도 재고를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예, 경기 침체 우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임금 때문에 직원을 못 뽑겠다. 부담이 되니까 그런 상황. 그래서 생산이 안 된다. 이거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재고를 줄이고 신규 주문도 우리는 줄이고 있다. 수요가 감소하고 재고 또한 줄이고 있다. 생산도 안 늘리고 있다. 네, 이런 응답도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은 또 반면 수요는 강하지만 부품이 없어서 공급을 못하는 지경이다.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생산을 줄이고 있다 보니까 생산도 줄이고 인건비 때문에 뭐 인력도 못 늘리고 여러모로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다 보니까 부품이 없어요. 그래서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기업도 있고, 뭐 아직 사업이 견조하다, 수요도 견조하다 하는 이런 업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지금 수요가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로 감소하는 중에 있는데 더 빠르게 신규 주문을 감소시키는 이유가 뭐냐? 일부 기업들은 재고 소진과 신규 주문 감소를 하고 있어요. 또 일부 기업들은 인력, 부품이 없어서 아까 보시면 신규 주문도 아예 줄여버리고 있다. 똑같이 나오죠. 신규 주문을 안 받으니까 신규 주문이 안 그래도 지금 경기 침체 우려로 감소하고 있는데 더 빨리 감소하고 있는 이유예요. 여기에 사업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건비 감당이 안 되니까 고용도 안 늘리고 신규 응답에서도 지금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봤을 때 지금은 경기 정점은 당연히 지났고 경기 둔화의 국면에 확실히 와 있어요. 실물 경제가. 그래서 앞으로 여기 하강 빨간색이 보이죠. 이게 경기가 침체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 주식시장도 지금 빠졌다고 해도 여기서 더 빠집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선 보릿고개죠. 수요도 확 감소하고 엄청 어려워지는 이런 국면에 다들 대비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국면에 있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400개 이상의 미국 제조업체들의 임원들은 다수는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시면 이런 국면이죠. 이렇게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이렇게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수 없으면은 뭐 코로나 때라든가 아니면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어떤 특정한 디폴트가 발생하던 어떤 사건이 터지면 바로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이런 국면이 올 수 있죠. 이미 기업들의 임원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들도 계속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미 뭐 2021년, 22년 뭐 어쨌든 뭐 계속 이런 얘기는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사실 뭐 준비를 하신 분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2022년 내내 분할 매도를 한다는 게 주가가 너무 빨리 빠지는 바람에 기다려보고 하다가 이번 하반기에 반등 때 조금씩 뭐 털고 있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도 남아있는 물량이 꽤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응답이 좋아질 때 이런 구간들의 다른 경제지표 보면서 매수하고 뭐 저도 2020년 코로나 때 영상 보시면은 저점 매수 많이 했죠. 이렇게 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떨어질 때 분할로 이렇게 매도해 나가고, 이런 원칙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뭐 최고점, 최저점에선 당연히 최저점에 뭐 몰빵하거나 최고점에 몰빵 전부 다 매도하거나 그렇게는 못하죠. 하지만 적당한 무릎 위에 그리고 요 어깨 이런 부분에서 계속 수익을 누적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게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보고 원칙을 지켜나가는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 채널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실망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왜냐? 경제 지표를 봤으면 이런 최고점 아니면 뭐 못해도 이 고점 부분에서 전량 매도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애매하게 뭐 몇 년 내에 매도를 하라는 등 뭐 이렇게 짜증나게 얘기를 하냐. 그렇게 하면서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경제지표라는 거가 정확하게 뭐 고점 저점 이런 거 맞춰주면 세상에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고, 경제학자 뭐 애널리스트 분들은 다 뭐 수조원 뭐 갑부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정확한 시점은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게 흐름에서 어느 정도 지점이 매수해야 될 지점, 어느 정도 지점이 매도해야 될 지점 하다 보면 요 어깨, 무릎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요 정도는 수익을 낸다. 요 원칙을 반복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경제 지표가 최고점, 최저점을 알려주는 마법의 도구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원칙을 지키다 보면 요 정도의 수익은 항상 낼 수 있다.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게 경제 지표를 보고 경제 흐름을 보는 투자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국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게 객관적인 설명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제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음에 한번 경기 침체가 크게 올 수도 있어요. 바로 똑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회복하는 사이클에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때도 팔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도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네, 아주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이고 제가 매주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